이러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화장실까지 걸어가며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가 듣는 것이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아들 집에 살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출근하는 애들 불편하지 않을까? 손님처럼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자유로운 집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였습니다. 늙어서 가장 큰 불행은 집은 있는데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것이다. 저는 올해 69, 평생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김도현입니다. 젊을 땐 늘 집은 재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교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해가 지나자 집은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오랜 전쟁을 끝낸 듯 편히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래 머무르니 불편함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현관 앞 계단은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고 어두운 화장실은 밤마다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한다는 것을요. 교직 시절 함께한 동료 한 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집을 감당하느라 지쳐. 그 말은 저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었고 그날 밤 혼자 쓰러진다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하는 두려움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과제라는 것을. 은퇴 후 저는 집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 집이 넓고 예쁘기를 바랐습니다.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거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 필요한 집은 달랐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무엇보다 외롭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관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불과 5개의 계단이었지만 그날따라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고 시력도 흐릿해져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집이 더 이상 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익숙한 공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역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나? 요양원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결국 나의 마지막 삶의 방식이자 철학의 선택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집을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했고 평수가 크고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연결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집은 과연 존재하는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선택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간 친구, 도심 아파트를 선택한 동료, 자녀와 함께 사는 지인, 그리고 복지관 근처로 옮긴 이웃. 각자의 선택 뒤에는 저마다의 이유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는 일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나의 안전을, 나의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디 집을 재산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친구는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기에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흙을 밟으며 사는 기쁨, 새소리를 들으며 맞는 아침. 그는 처음엔 행복해했습니다. 여기 공기 좀 봐. 서울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는 늘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별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평화가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도시에서는 이런 거 몰랐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그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병원 가기도, 장 보러 가기도 힘들어. 처음엔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고요함이 이제는 고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30분, 눈이라도 내리면 길이 막혀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감기 걸렸는데 이틀 동안 집에서 꼼짝 못했어. 약국도 못 가고 그냥 버텨야 했지.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삶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고령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이웃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 그는 혼자 텃밭을 가꾸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저녁을 보냈습니다. 자연과 함께라는 낭만은 외로움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면 정말 무서워.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원주택, 그것은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겠다는 그 달콤한 상상.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꿈이 오히려 고립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과의 가까움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신선한 공기, 조용한 환경, 여유로운 시간.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안정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저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런 연결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누구 만나려면 차 타고 1시간은 가야 해. 그것도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시력이 나빠져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원주택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전원주택은 감옥이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신선한 공기도 그 무엇도 고립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원주택은 노후 주거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만약 선택한다면 반드시 의료시설과의 거리를, 대중교통 접근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연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후 생존과 안전보다 중요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원주택을 꿈꾸신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와줄 수 있는지,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를. 꿈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또 다른 동료는 도심 속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는 처음에 만족했습니다. 편의점도, 약국도, 병원도 다 걸어서 갈 수 있어. 이만한 편리함이 어디 있겠어? 실제로 그의 생활은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1층, 현관을 나서면 바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하면 언제든 손에 닿았고, 특히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슴이 답답해서 119 불렀는데 5분 만에 왔어. 전원주택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의 말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심 아파트는 분명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진 공간이었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로 10분, 약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마트도 지하철역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 모든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심 아파트의 장점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와도 제설이 바로 되고 길이 미끄러워도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줍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해.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하지만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이웃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심 아파트의 역설, 그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다퉜고,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는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매일 보는데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심 아파트는 편리했지만 인간적인 온기는 부족했습니다. 복도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수백 가구가 모여 사는데 정작 진심으로 말을 나눌 사람은 하나도 없는 외로움. 예전에 살던 동네는 그래도 골목에서 마주치면 이야기도 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는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은 분명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 접근성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일상적인 교류가 단절되면 편리한 집조차 차갑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구하고도 말 안 하는 날이 많아.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듣는 게 유일한 대화야.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정작 사람다운 삶은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비용들. 은퇴하고 나니 관리비가 부담이 돼.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심 아파트는 편리함과 안전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의료 접근성, 생활 편의 시설, 이 모든 것이 노후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듯 편리함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관계가 필요하고 소속감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말입니다. 차라리 같은 아파트라도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그의 제안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편리함과 공동체성,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파트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편리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도심 아파트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파트를 선택하신다면 단순히 편의 시설만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사람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은퇴 후 또 다른 길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손자들 재롱을 보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 그의 눈빛에는 젊은 날로 돌아간 듯한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우고 학교 보내는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가족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많은 노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밥 먹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눈치를 보게 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와 늦게까지 자는 며느리. 일찍 자고 싶은 그와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아들. 같은 공간에서 다른 리듬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가 보여. 아침에 오래 있으면 출근하는 애들 불편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 손님처럼 조심해야 한다는 감각, 그것이 그를 점점 위축시켰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건 아는데 그게 또 부담이야. 내가 여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음식 하나에도 청소 방식 하나에도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방식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작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래. 내 생각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고, 손주가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말리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 참게 됩니다.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먹어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삼킵니다. 내 자식 키울 땐 이렇게 안 키웠는데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참아야 해. 그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생활비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도 고민이야.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안 내면 얹혀 사는 것 같고,
그 경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용돈 주면 받지 말라고 하는데 안 주자니 또 그렇고,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외출하려면 어디 가냐고 물어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보고해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원하는 시간에 돌아오던 삶. 그것이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은 따뜻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다칠 위험도 큽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는 가족애라는 큰 장점을 줍니다. 외롭지 않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고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활의 독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방식,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런 말 하기가 미안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해놓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의 고백에서 자녀와의 동거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가 보였습니다. 함께 있지만 편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순된 감정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롭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선택한다면 반드시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 서로의 생활 방식 존중, 명확한 경계와 규칙,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랑은 쉽게 갈등으로 변합니다. 따뜻함과 갈등 사이, 그것은 언제나 저울질해야 하는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동거를 고려한다면 먼저 충분히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지나며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제 또래 어르신들이 탁구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웃으며 대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안에서라면 외롭지 않겠다 하는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복지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공간이 아니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오늘 점심 메뉴를 두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래요. 어제 김치찌개였는데 또 찌개야. 그래도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것보단 낫지.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8시에 생활체조로 하루를 열어. 그러고 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상쾌해져. 혼자 집에서 TV만 보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지관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과 여럿이 먹는 밥은 맛부터 달라. 누가 반찬 하나 더 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 스마트폰 배우기, 노래 교실, 서예, 원예.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내 삶의 낙이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또래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안 보이면 담당 선생님이 전화해. 요즘 왜 안 오세요? 하고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혼자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두려움. 그것이 복지관을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기보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후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복지관 근처에 살면서 오래된 집을 고쳐 살았습니다.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 응급 호출 버튼을 달았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더라고. 무엇보다 익숙한 집을 떠나지 않아도 돼서 좋아. 그의 해법은 명쾌했습니다. 집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큰 비용을 들여 이사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집을 개조하는 것. 현관 문턱 없애고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깔고 침실에 비상벨 설치했어. 이것만으로도 안전감이 확 달라져. 그는 복지관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익숙한 자기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에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프로그램 듣다가 저녁 되면 집에 와.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 복지관과 집, 이 두 공간의 조화가 그에게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지관 근처 주거가 가진 장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이 가능합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응급 상황 대처, 복지사의 관심과 돌봄. 셋째,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여하는 삶.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물론 복지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불편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립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지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자고. 전원주택의 고립도, 아파트의 냉랭함도, 자녀와의 눈치 보기도 모두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곳이 있는 곳,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곳, 복지관 근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이란 결국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 근처 주거는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노년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지관을 한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그곳 근처에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주거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근처 주거는 분명 고려해 볼 만한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결국 복지관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했고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제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니 깨달음은 분명했습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연결감. 전원주택은 아름답지만 안전과 연결이 부족했습니다. 도심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연결감이 약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는 따뜻하지만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주거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전원주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행복할 수도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땐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내 것이다, 내 재산이다.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집은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동반자라는 것을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노후 주거지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격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삶의 철학을 세운 것은 은퇴 후였습니다. 집에 대한 철학, 노후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철학. 이제 저는 압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매일이 똑같았어. 아침에 눈 뜨고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그게 다였지. 근데 여기 온 후로는 매일이 다른 날이야. 오늘은 누굴 만날까? 무얼 배울까? 그런 기대가 생겨.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곳, 밤에 잠들 때 내일이 두렵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진짜 집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늙어갈 것인가? 그때는 부디 집을 재산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함만 보지 마시고 가격만 따지지 마시고 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물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안전한가? 그곳에서 외롭지 않은가? 그곳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삶을 담기에 충분합니다. 복지관이 가까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어 웃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녁 산책을 하며 복지관 앞을 지나갑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탁구공 튀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었고 내일 하루도 기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노후의 모습입니다. 늙어서 가장 큰 불행은 집은 있는데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집도 있고 마음 쉴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곳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삶입니다. 노후 주거는 주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위 분들도 이러한 좋은 내용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